2023년 9월 14일 목요일, 한 남성의 하루가 기록으로 남았다. 오전 7시 42분, 아파트 주차장 CCTV에 포착된 출근길.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가방을 든 채 차에 올라탔다. 오전 9시 11분, 회사 출입 게이트 통과. 직원증을 찍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오전 동료들과 회의, 점심 식사, 오후 업무. 오후 12시 37분, 사내 식당 카드 결제 기록. 김치찌개 한 그릇, 6,500원. 오후 6시 52분, 퇴근 기록. 회사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CCTV에 찍혔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수백만 직장인의 하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남성은 그날 밤 용의자가 됐다. 사건은 그가 퇴근한 지 4시간 뒤에 발생했다. 한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2세, 마케팅 회사 대리.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경찰은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출근길, 퇴근길, 점심시간.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퇴근 이후가 문제였다. 오후 6시 52분부터 오후 11시 47분까지 약 5시간. 그가 어디에도 없었던 시간이다. CCTV에도, 카드 사용 내역에도, 통화 기록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 기록이 말하지 않은 그 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그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 이것은 한 남성의 하루를 재구성한 실화 다큐다. 기록과 기록 사이, 그 틈새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기록에 남은 마지막 동선. 사건의 피해자는 32세 여성 A씨였다. 그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다. 20평대 원룸, 12층짜리 건물의 8층. 강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다. A씨는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받았다. 주말엔 요가를 즐겼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9월 15일 금요일 오전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각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전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회사 동료 C씨가 점심시간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이상해요. A 대리는 연락 없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후 12시 40분, C씨가 A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문 앞에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경비실로 내려갔다. 혹시 8층 812호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료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경비원이 함께 올라갔다. 여분의 키로 문을 열었다.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정적만 흘렀다. A씨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안방 쪽으로 들어갔을 때 C씨는 비명을 질렀다. A씨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일일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1시 3분,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다. C씨는 경직돼 있었고 체온이 완전히 식어 있었다. 국과수 부검의가 현장에 출동했다. 초동 조사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목의 압박 흔적이 선명했다. 양쪽 목 부위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범인은 뒤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상당한 힘이 가해졌습니다. 현장을 살핀 감식 반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 깨진 물건도 흩어진 가구도 없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정상이었다. 도어락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출입은 9월 14일 오후 6시 23분 A씨 본인이 퇴근 후 귀가한 시각이었다. 그 이후 문이 열린 기록은 없었다.
범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이미 집 안에 있었거나.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망 추정 시각은 9월 14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 위 내용물 분석 결과 마지막 식사는 사망 12시간 전. A씨의 냉장고를 확인한 결과 간단한 샐러드를 먹은 것으로 추정됐다. 쓰레기통에서 샐러드 용기가 발견됐다. 오후 6시 30분쯤 식사를 했다면 사망 시각은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는 A씨의 인간관계로 집중됐다.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A 대리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업무 외에 사생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헤어졌다고 했어요. 한참 전에. 최근에 힘들어 보이진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가족들도 조사했다. A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딸은 착했어요. 누구한테 미움받을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만 전 남자친구가 자꾸 연락한다고 했어요.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도 계속 만나자고 한다고. 딸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전 남자친구 34세 회사원 B씨. 수사의 초점이 그에게 맞춰졌다. 공식 기록과 실제 시간의 단절. A씨와 B씨는 2021년 3월에 만났다. 소개팅이었다. 공통 지인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6개월 후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보기엔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하지만 2023년 3월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별을 먼저 꺼낸 건 A씨였다. A씨의 친구 D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A가 답답해했어요. B씨가 너무 집착한다고. 연락을 자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어요.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언제 들어오냐? 감시하는 것 같다고. A는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이별 후에도 B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씨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온 메시지가 총 437건, 한 달 평균 70건이 넘었다. 대부분 답장은 없었다.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다. 전화 좀 받아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다. 7월부터는 카톡이 차단됐고 B씨는 문자로 연락했다. 8월엔 A씨가 전화번호까지 바꿨다 하지만 B씨는 다른 경로로 새 번호를 알아냈다. 9월에도 메시지는 계속 왔다. 경찰은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9월 16일 토요일 오후 강남경찰서 조사실. B씨는 침착했다. A씨와는 6개월 전에 헤어졌습니다. 연락한 건 맞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받으려고요. 하지만 사건 당일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A씨와 만난 지도 오래됐고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조사관이 물었다. 9월 14일 목요일 저녁 정확히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셨습니까? 아니요. 드라이브를 좀 했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강 쪽이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 안 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습니까? 7시쯤부터 11시쯤까지요. 4시간 동안 한강에 계셨다는 겁니까? 네. 그냥 차 안에 앉아서 음악 듣고 있었어요. 누구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혼자였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B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혼자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다. B씨의 9월 14일 동선을 정밀하게 복원하기 시작했다. 먼저 회사 출퇴근 기록을 확인했다. 오전 9시 11분 출근, 오후 6시 52분 퇴근. 모두 정상이었다. 그의 자택은 회사에서 차로 25분 거리, 경기도 분당이었다. 퇴근 후 곧바로 집에 갔다면 오후 7시 20분쯤 도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B씨의 차량은 그날 밤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시각이 늦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주차 기록을 확인했다.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 찍힌 진입 시각은 오후 11시 47분. 퇴근 후 집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5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경찰은 B씨를 다시 불렀다. 퇴근 후 5시간 동안 정확히 어디 계셨습니까? 한강이라고 했잖아요. 한강 어디입니까? 반포, 잠실, 여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강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했어요. 5시간 동안 계속 운전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중간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술이 모호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을 분석했다. 그날 B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이상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기지국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휴대폰을 껐거나 전파가 차단된 곳에 있었다는 뜻이다. 왜 휴대폰을 끄셨습니까? 끄지 않았어요. 그럼 왜 신호가 안 잡혔습니까?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충전은 언제 하셨습니까? 집에 와서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오후 6시 52분 퇴근 이후 다음 결제는 오후 10시 54분. 24시간 무인 세차장에서 자동세차 이용료 7,000원. 그 사이 4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카드 사용도 없었다. 편의점도 주유소도 통행료도 없었다. 통행료 기록을 따로 확인했다. B씨의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엔 그날 어떤 기록도 없었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가 어디에도 없었던 시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B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압수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십시오. 고장났었어요. 언제부터 고장이었습니까? 며칠 전부터요. 녹화가 안 됐어요. 경찰은 차량 정비 이력을 확인했다. 최근 6개월간 블랙박스를 수리한 기록이 없었다. 오히려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SD카드 포맷 이력. 디지털 포렌식 팀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SD카드가 2번 포맷된 흔적이 나왔다. 첫 번째 9월 13일 오후 11시 34분, 두 번째 9월 14일 오후 11시 32분. 사건 전날과 사건 당일 2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이었다. 왜 SD카드를 포맷하셨습니까? 실수였어요.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2번이나 연속으로 실수하셨습니까?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요. 포렌식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다. 이 블랙박스는 포맷하려면 메뉴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수로 포맷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도적 은폐.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다. CCTV가 보여준 이상한 루틴. 수사팀은 B씨의 평소 생활 패턴을 분석하기로 했다. 지난 3개월간의 CCTV 기록을 전부 확인했다. 회사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주변 도로. B씨의 출퇴근 시간은 매우 규칙적이었다. 매일 오전 8시 50분쯤 집을 나섰다. 오전 9시 10분 전후로 회사에 도착했다. 퇴근은 오후 6시 50분에서 7시 10분 사이. 집에 도착하는 시각은 대부분 오후 7시 30분 안쪽이었다. 가끔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르는 경우에도 오후 8시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 9월 14일만 달랐다. 그날은 평소보다 빨리 퇴근했다. 오후 6시 52분. 그리고 그 이후 5시간 가까이 그의 흔적이 사라졌다. 수사팀은 회사 인근 도로 CCTV를 샅샅이 뒤졌다. B씨의 차량이 회사를 빠져나가는 영상을 찾았다. 오후 6시 54분 회사 주차장 출구. 은색 소나타. 차량은 평소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서울 강남 쪽이었다. A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있는 방향이었다. 오후 7시 8분 A씨 오피스텔에서 200m 떨어진 도로 CCTV에 B씨의 차량이 포착됐다. 차량은 오피스텔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속도를 줄이며 건물을 살피는 듯 했다. 마치 누군가를 찾거나 주차 공간을 찾는 것처럼. 오후 7시 17분 차량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 오피스텔은 외부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주차 관리가 느슨했다. 방문객용 주차 공간이 따로 있었고 차단기만 통과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없다는 것이었다. 비용 문제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리사무소는 설명했다. B씨가 차에서 내렸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차량이 다시 주차장을 빠져나온 시각은 오후 10시 41분, 무려 3시간 24분 A씨의 사망 추정 시각과 정확히 겹쳤다. 수사팀은 오피스텔 내부 CCTV를 모두 확인했다. 로비, 엘리베이터, 각 층 복도. 하지만 그날 오후 7시부터 10시 40분 사이 B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흔적이 없었다. 8층 복도 CCTV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계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엔 CCTV가 없었다. 예산 부족으로 계단까지는 설치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집은 8층 만약 계단으로 올라갔다면 CCTV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걸까? 수사팀은 더 많은 주변 CCTV를 수집했다. 오피스텔 근처 편의점, 카페, 약국. 오후 10시 43분. 오피스텔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B씨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차량은 빠르게 이동했다. 신호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속도가 빨랐다. 오후 10시 52분. 근처 24시간 셀프 세차장 CCTV. B씨의 차량이 진입했다. 밤 11시가 다 돼서 차를 씻는 건 평소 그의 습관이 아니었다. 지난 3개월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가 밤 10시 이후 세차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평소엔 주말 오전에 세차했다. 왜 그날은 급하게 세차를 했을까? 세차장 CCTV를 자세히 분석했다. B씨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무언가를 꺼내 세차장 옆 쓰레기통에 버렸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작은 봉투나 천 같은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자동 세차기에 차를 넣었다. 일반 세차가 아닌 프리미엄 코스였다. 하부 세차까지 포함된 1만 5천원짜리 옵션이었다. 세차를 마친 그의 차량은 오후 11시 19분에 세차장을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분당 방향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7분 자택 아파트 주차장 도착.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들어간 시각은 오후 11시 51분쯤으로 추정됐다. 그의 하루가 기록상으로 끝났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 저녁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기록은 그가 A씨 오피스텔에 3시간 넘게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A씨를 만났는지 집에 들어갔는지는 증명할 수 없었다. 수사팀은 한 가지 더 확인했다. 세차장 쓰레기통. 하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난 뒤였고 쓰레기는 이미 수거된 상태였다. 관할 구청 청소 차량을 추적했지만 이미 소각장으로 보내진 뒤였다. 또 하나의 증거가 사라졌다. 기록이 말하지 않은 공백. 경찰은 B씨를 정식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A씨의 집에서 B씨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6개월. 그 사이 B씨가 A씨의 집을 방문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장에서 채취된 모든 생체 증거는 A씨 본인의 것뿐이었다.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증거는 A씨의 목에 남은 압박 흔적뿐이었다. 부검인은 정밀 소견서를 제출했다. 목 부위 압박 흔적은 양손으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압박 시간은 최소 2분 30초에서 3분 사이. 피해자의 저항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습격이었거나 피해자가 범인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의 손 크기는 성인 남성 평균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A씨가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문을 직접 열어줬을까? 아니면 범인이 이미 집 안에 있었을까? 도어락 기록은 오후 6시 23분 이후 열린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더 발견됐다. A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날 저녁 오후 7시 34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B씨였다. 통화 시간은 0초 A씨가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각이 중요했다. 오후 7시 34분 B씨의 차량이 A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왜 그는 주차장에 앉아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만약 이미 A씨를 만났다면 전화할 이유가 없었다.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왜 3시간 넘게 주차장에 있었을까? 또 다른 통화 기록도 발견됐다. 오후 8시 2분 B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역시 0초 받지 않음. 오후 8시 47분 세 번째 전화.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세 번의 전화 모두 A씨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8시 47분 이후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왜일까? 그 시각 이후 A씨는 이미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까? 수사팀은 B씨를 다시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간접 증거를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B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삭제된 메시지 복구 작업. 그 결과 중요한 메시지들이 발견됐다. 9월 13일 밤 11시 42분 A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일 꼭 만나야 해. 할 말이 있어. A씨의 답장은 없었다. 9월 14일 오후 5시 18분 또 다른 메시지. 퇴근하면 연락해. 기다릴게. 이 메시지 역시 답장이 없었다. 오후 5시 52분 다시 메시지. 왜 연락 안 해? 무시하지 마. 오후 6시 14분. 알았어. 내가 직접 갈게.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리고 8분 뒤 B씨는 회사를 나섰다. 시간의 흐름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B씨는 A씨를 만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찾아갔다. 경찰은 B씨의 최근 검색 기록도 분석했다. 9월 12일 네이버 검색. 헤어진 여자친구 다시 만나는 법. 연락 차단 풀리는 방법. 9월 13일 강남 오피스텔 주차장 무료. 비상계단 CCTV 있나요? 검색 기록이 의미심장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GPS 카드 통신 기록의 단서. 수사팀은 B씨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최근 목적지 검색 이력이 모두 남아 있었다. 9월 14일 오후 6시 51분 A씨 오피스텔. 정확한 주소가 검색돼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동 123-45. B씨는 퇴근 직후 명확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 간 것이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기록엔 더 많은 정보가 숨어 있었다. 9월 14일 오후 10시 28분 A씨 오피스텔에서 약 3.2km 떨어진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 B씨는 오피스텔을 나온 뒤 한강으로 향한 것이다. 경찰은 그 주차장 일대 CCTV를 모두 수집했다. 오후 10시 44분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 CCTV에 B씨의 차량이 포착됐다. 차량은 공원 끝자락의 외진 주차 공간으로 향했다. 밤 11시가 가까운 시각. 그곳엔 차가 거의 없었다. 오후 10시 46분 주차장 전체를 비추는 CCTV에 B씨의 차량이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다. 차문이 열렸다. B씨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다. 그는 트렁크를 열었다. 무언가를 꺼냈다. 거리가 멀고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작은 가방이나 봉투 같은 것이었다. 그는 강변 쪽으로 걸어갔다. 약 30m 정도. CCTV 화각에서 거의 벗어난 지점까지 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버리는 듯한 동작을 했다.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 강물 쪽으로. 오후 10시 51분 그는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체류 시간 약 7분. 수사팀은 즉각 한강 고수부지 일대를 수색했다.
잠수팀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미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고 강물의 흐름 때문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저 추측만 남았다. B씨는 무엇을 버렸을까? 장갑옷? 아니면 다른 증거물? 경찰은 B씨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재점검했다. 9월 14일 하루 동안 총 3건의 결제. 오전 8시 12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구매 3,000원. 오후 12시 37분 회사 구내식당 식권 6,500원. 오후 10시 54분 24시간 셀프 세차장 프리미엄 코스 15,000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식사도 사지 않았다. 주유도 하지 않았다. 통행료도 없었다. 4시간 넘게 밖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다. 통행료 기록을 재확인했다. B씨의 하이패스 카드와 계좌 이체 내역. 그날 하루 동안 단 한 건의 통행료도 결제되지 않았다.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 유료 도로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는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동했을까? 수사팀은 B씨의 통신 기록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했다. 통신사 빅데이터 팀과 협력했다. 기지국 접속 기록을 1분 단위로 추적했다. 오후 6시 54분 회사 인근 기지국 마지막 접속. 오후 7시 8분 강남구 신사동 기지국 접속. 오후 7시 17분 AC 오피스텔 인근 기지국 접속. 그 이후 오후 10시 32분까지 신호 없음. 오후 10시 32분 서초구 반포동 기지국 접속. 한강 고수부지 인근. 오후 10시 53분 강남구 논현동 기지국 접속. 세차장 인근. 오후 11시 24분 성남시 분당구 기지국 접속. 귀가 중. 오후 11시 48분 자택 인근 기지국 최종 접속. 기지국 기록이 그의 동선을 정확히 보여줬다. 회사 강남 오피스텔 신호 두절, 한강 세차장 집. 3시간 넘게 신호가 두절된 시간. 오후 7시 17분부터 10시 32분까지. 그 시간 동안 그는 A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 휴대폰을 껐거나 전파가 차단된 공간에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통신 신호가 약한 곳이 많다. 하지만 완전히 신호가 안 잡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 기술팀은 이렇게 설명했다. 해당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통신 음영 지역은 아닙니다. 신호가 약할 순 있지만 완전히 끊기진 않습니다. 3시간 넘게 신호가 안 잡혔다는 건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B씨는 휴대폰을 껐을까?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모든 정황이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가리켰다. 의문사의 경계에 선 용의자. 2023년 10월 12일 사건 발생 28일 만에 B씨가 긴급 체포됐다. 혐의는 살인.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했다. 검찰과 협의 끝에 영장이 청구됐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다. B씨는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A씨를 죽였습니까? 그날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B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만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의뢰인은 무죄입니다. 억울한 구속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30분간 진행됐다. 판사는 이렇게 물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왜 거기 갔습니까? 만나려고 했습니다. 만났습니까? 아니요. 3시간 넘게 주차장에서 뭘 하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왜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습니까? B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B씨는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는 쉽지 않았다. 직접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다. A씨의 집에서 B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었다. CCTV엔 그가 A씨의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그저 정황만 쌓여갈 뿐이었다. 검찰은 2개월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2월 7일 공소장을 제출했다. 범행 동기 이별 후 지속된 미련과 집착, 거부당한 데 대한 분노. 범행 기회 사건 당일 피해자 거주지에서 3시간 24분 체류. 범행 후 정황 블랙박스 기록 이중 삭제. 한강에서 물건 유기 추정. 심야 세차, 통신 기록 차단. 12월 21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변호인은 전면 부인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세차를 한 것도 블랙박스를 포맷한 것도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 행동입니다. 검사는 반박했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비상계단 CCTV 유물을 검색한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통신 기록, GPS 기록, 내비게이션 검색 이력, 메시지 내역을 모두 제출했다. 전문가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했다. 피고인의 행동 패턴은 범행 후 은폐 행위와 일치합니다. 블랙박스 이중 삭제, 한강 유기, 세차,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를 뒤집었다. 모든 것이 정황일 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지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답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됐습니까? 역시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살인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재판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증인으로 나온 A씨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A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스토킹 당한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대요. 이제 A는 없어요.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하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는 곳이었다. 시간표에 뒤집힌 진실.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2024년 4월, 검찰은 재수사팀을 꾸렸다.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A씨 오피스텔의 도어락 기록.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자료였지만 이번엔 도어락 제조사에 기술 자문을 요청했다. 이 모델의 로그 기록 방식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기술팀장이 답했다. 이 모델은 외부에서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열 때만 로그가 남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나갈 때는 기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개폐는 보안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갔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은 수사 초기에 간과됐던 부분이었다. 수사팀은 시나리오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만약 범인이 A씨가 귀가하기 전에 이미 집 안에 숨어 있었다면 A씨는 오후 6시 23분에 귀가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을 것이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려 방으로 갔을 것이다. 그때 범인이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습격 A씨는 저항할 틈도 없었다. 부검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소견. 범인은 A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노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언제 A씨의 집에 들어갔을까? 수사팀은 A씨의 하루 동선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다. 9월 14일 오전 8시 12분 A씨가 출근했다. 오피스텔 로비 CCTV에 그녀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오후 6시 23분 귀가. 그 사이 약 10시간 10분 집은 비어 있었다. 이전 수사에서는 주로 오후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오전부터 모든 시간대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오전 11시 37분, 한 남성이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B씨와 매우 유사했다. 키는 약 175cm, 보통 체격. B씨의 신체 조건과 일치했다. 남성은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옆쪽 비상계단 문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39분, 8층 복도 CCTV에 같은 남성이 포착됐다. 그는 계단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약간 숨이 찬 듯 걸음이 느려졌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812호 A씨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공구처럼 보였다. 도어락 앞에 대고 약 1분 30초간 작업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남성은 주변을 살핀 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도어락을 해킹한 것이다. 수사팀은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오후 6시 21분, 같은 남성이 A씨의 집에서 나왔다. 8층 복도 CCTV에 잠깐 포착됐다.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들어갈 때와 달리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오후 6시 23분, 로비 CCTV에 A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혔다. 남성이 나간 지 불과 2분 뒤였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마치 A씨의 귀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사팀은 경악했다. B씨는 오전에 A씨 집에 침입했다가 나온 겁니다. 거의 7시간을 집 안에 있었어요. A씨가 퇴근하기 직전에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엔 A씨와 대화하려고 들어간 것일까? 하지만 7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바뀌었을까 두려움 후에, 아니면 다른 이유. 결국 A씨가 오기 직전에 나왔다 하지만 저녁에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 전환점. 2024년 5월, 검찰은 새로 발견한 오전 CCTV 영상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약 7시간을 집 안에 머물렀고 피해자 귀가 직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다. 오전 CCTV 속 인물이 의뢰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재판부는 영상 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팀장이 출석했다. CCTV 속 인물과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보행 패턴, 보폭, 팔각도, 체중 이동 방식을 정밀 측정한 결과 일치율 94.7%입니다. 체격, 키, 어깨 너비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합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려 했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수사팀은 A씨 오피스텔 8층 복도를 다시 정밀 감식했다. 812호 문 앞 바닥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을 채취했다. 9월 14일 오전 11시 39분 CCTV 속 남성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국과수 섬유 분석 결과 이 섬유는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였고 B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재질이었다. 검찰은 B씨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옷장 구석에서 회색 재킷을 찾아냈다. 정밀 감식 결과 재킷 소매 부분과 등판에서 A씨 오피스텔 복도 바닥재와 동일한 미세먼지 성분이 검출됐다. 특수 코팅제 성분까지 일치했다. B씨는 그날 오전 그곳에 있었다. 재판부는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B씨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오전 시간대까지 확장해 정밀 분석했다. 통신사에서 받은 상세 로그. 오전 11시 21분
회사 인근 기지국 마지막 접속. 오전 11시 25분 강남구 역삼동 기지국 접속. 오전 11시 33분 강남구동 기지국 접속 AC 오피스텔 인근. 오전 11시 37분 이후 신호 없음. 오후 6시 21분 같은 기지국에 다시 접속. 오후 6시 24분 신호 두절. 그가 오전 11시 37분부터 오후 6시 21분까지 약 7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였다. 그리고 저녁 오후 7시 17분에 다시 나타났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부는 회사 인사 기록도 확인했다. B씨는 9월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병원 진료 사유로 외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병원에도 방문 기록이 없었다. 그는 A씨의 집에 가기 위해 거짓으로 외출했던 것이다. 2024년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대거 확보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구성됐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2024년 11월 8일 최종 변론이 열렸다. 검사는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성공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지우려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이중 삭제하고 증거를 한강에 유기하고 차를 세차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CCTV, 섬유 조각, 통신 기록,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B씨의 입장을 밝혔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사랑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집에 간 것은 맞습니다.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시간을 기다리다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녁에도 다시 찾아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주간의 평의에 들어갔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 법정은 만석이었다. A씨의 가족, 지인들, 기자들, 방청객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B씨가 수갑을 찬 채 입장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은폐 의도가 명백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거부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7시간을 기다렸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저녁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 영상, 섬유 증거, 통신 기록, 모든 정황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으나 간접 증거만으로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피해자를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A씨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우리 딸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B씨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3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B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마지막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A씨를 사랑했습니다. 결코 해치려 한 적 없습니다. 오전에 집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한 남성의 하루. 평범한 출근, 평범한 퇴근. 하지만 그 하루 속엔 7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기록이 말하지 않은 시간. 아니, 기록을 지우려 했던 시간. 그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매일 기록을 남기며 산다. CCTV에, 카드 사용 내역에, 통신 기록에, 검색 기록에. 그 기록들은 우리의 하루를 증명한다. 때로는 알리바이가 되고 때로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기록과 기록 사이, 그 틈새에 진실이 숨는다. 이 사건은 그 틈새를 보여준다. B씨는 모든 기록을 지우려 했다. 블랙박스를, 통신 기록을, 증거를. 하지만 결국 작은 흔적들이 그를 붙잡았다. 오전 11시 37분 로비 CCTV에 찍힌 뒷모습. 8층 복도 바닥에 떨어진 섬유 조각 하나. 기지국에 3초간 잡힌 휴대폰 신호. 내비게이션에 남은 검색 기록 한 줄.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진실을 만들었다. A씨는 더 이상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하지만 기록이 그녀를 대신해 말했다. 도어락이, CCTV가, 부검 결과가, 섬유 조각이. 침묵하는 증거들이 모여 진실을 밝혔다. 이것이 사건 재구성의 힘이다. 목소리 없는 자의 편에 서서 기록 기반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것. 완벽하진 않다.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B씨는 오전 7시간 동안 집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 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까? 그 마지막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그 질문들은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은 판단했다. 기록이 말하지 않은 7시간. 그 시간 속에 진실이 있다고. 당신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여기까지 용의자의 하루 기록이 말하지 않은 7시간의 실화 다큐 재구성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섬유 조각 하나, 3초간의 통신 신호,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 미세한 흔적들이 모여 거대한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